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희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올리시나요? 희망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이루고 싶은 마음, 성취하고자 하는 기운을 말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살 수 있죠. 다음, 저 아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쁘죠? 아기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기는 왜 손을 쥐고 태어나나요? 그 손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손 안에는 자신의 희망을 쥐고 태어난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손을 펴고 뻗는 순간에 희망이 그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요, 주변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많이 보일 때면 희망이 아직도 못 떠나요. 너무 재미있어서. 근데 언제 떠날까요? 이 관심과 사랑보다 욕심이 더욱 커질 때, 그때 희망이 떠나가고 그 아기의 인생, 그 고행이 시작된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주셔야겠죠. 희망이 떠나지 않도록요. 여러분, 오늘은 희망과 치매의 역학관계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죠, 사고로 이 한쪽 다리를 절단하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한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까요? 우리 여사님한테, 우리 멋진 여사님한테 오늘 갑자기 치매가 판정이 났습니다. 옆에 친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죠? 그래도 조금 지나면 각자 희망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겠죠? 네. 그러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상담에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치매가 심해도 긍정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알츠하이머병을 아는 것만큼 더 끔찍한 사실이 있을까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끔찍하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검사를 하면 우리 그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알츠하이머병임을 나타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 얘기를 보시고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표시로 삶을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시고 오늘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매의 단계별 증상과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알츠하이머병의 단계인데요. 보통은 초기, 중기, 말기 요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초기는 치매가 발병하고 약 1년에서 3년 내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또한 중기 단계는요, 치매가 발병하고 2년에서 약 8년 안의 기간. 거기 말기 단계는 고도 치매라고 하면서
치매가 발생하고 약 8년에서 12년간을 얘기합니다. 치매는 보통 12년 6개월의 경과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중기, 말기에 각각의 특징과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초기 단계는요, 최근 기억력이 서서히 감퇴가 시작됩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업 능력이 다소 감소는 되지만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초기 단계는요. 비교적 사회적인 판단력은 통상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점차 진행이 되면 직업적 기능이나 운전하기, 물건 사기 이런 일상생활의 기능이 서서히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도 간간히 있죠. 그럼 이때의 증상은 어떨까요? 증상은 오래전에 경험했던 일들은 대부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방금 했던 말이나 방금 했던 생각이 깜빡깜빡합니다. 바로 이게 깜빡깜빡 증세가 시작되는 시기랍니다. 또는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 끄는 걸 잊어버려요. 아이고 나 불 낼 뻔했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또는 돈이나 열쇠 등 중요한 것을 내가 어딘가에 놔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경우 가끔 있으시죠? 근데 치매는 아니시죠? 다행입니다. 물건을 사러 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를 잊어버려서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당하면 아주 이상합니다. 기분이. 거기다가 중요한 약속을 미리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평소 잘 알던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던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또 한 번 한다든가 다시 물어봐요. 일반적인 대화에서 정확한 낱말이 잘 구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생각이 잘 안 나서 그거 있잖아, 저거 말이야, 이러고 표현하고 우물쭈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심이나 의욕 등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매사에 귀찮아집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쳐갔어. 아무래도 저 사람이 훔쳐간 것 같아. 이렇게 남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내 아내나 남편에게 바람이 났다고 의심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교해서 약간은 성격이 변한 듯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기에는 어떨까요? 중기 단계의 특징을 볼게요. 초기 단계에서 봤던 기억력의 감퇴나 언어 능력의 감퇴 같은 증상이 좀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한테 표시가 많이 나겠죠. 그때부터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판단의 장애를 겪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자꾸 지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점차 진행이 되면 씻기, 옷 입기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에도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때부터는 왠지 내가 하는 일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중기 단계부터는 환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기 단계의 증상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일 두드러지는 게 돈 계산이 서툴러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나 TV 같은 전자제품 조작이 서툴러지기도 합니다. 음식 장만, 집안 청소, 가사일,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화장실이나 수도꼭지 같은 것을 잘 조작을 못해요. 아니면 조작하기 귀찮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증상의 하나예요. 외출 시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섭거나 어렵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무슨 계절인지 이런 게 파악되지 않아요. 보통은 헷갈린다고 하죠. 근데 사실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헷갈린다고 얼버무리는 겁니다. 이때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요. 생활이 가능한 시기라서 충분히 둘러대긴 합니다. 그것이 잦다면 의심해봐야 하는데 일상적으로 의심 안 하고 넘어가게 되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혼동하기 시작하지만 이때도 대개 가족들은 알아봅니다. 몇십 년을 같이 생활한 사람들이니까 쉬 잊혀지진 않겠죠. 근데 낱말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낱말을 둘러대거나 정확하게 말하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대답이나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말로 네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답을 못할 때는 어떨까요? 화를 내요. 나한테 말하지 말란 뜻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기는 하는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또는 아예 읽지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익숙한 장소인데도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집안을 자꾸 배회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 같은 행동인데 자꾸 해요. 핑계를 대면서라도요. 근데 사실은 뭐 하는지를 스스로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중기 단계입니다. 다음은 가장 심한 말기 단계의 특징을 알아보겠는데요. 이때는 모든 지적 능력이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됩니다. 일상생활 능력이 심하게 감소되고요. 이때는 대소변을 가리기도 어렵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요. 팔다리에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걷지를 못합니다. 마치 뇌가 신체의 어떤 지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파킨슨 증상처럼 자꾸만 굳어져 갑니다. 이 시기의 환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때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상생활이 힘들잖아요. 식사하기, 옷 입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이런 거에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되고 맙니다. 집안 식구들도 이때는 알아보지 못해요. 내 이름, 고향, 나이 이런 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는데 혼자서 마치 웅얼웅얼거리는 것처럼 혼자서만 얘기하고 남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한 가지 단어만 계속 얘기한다든지 내가 기억나는 어떤 한 가지 단어만 계속 되풀이합니다. 발음이 불분명해지고 결국에는 말이 안 나오니까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엔. 근육이 점점 굳어지는 파킨슨 양상이 심해져서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이 더구나 심해질 때는 간질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은 모든 기능을 잃게 돼서 와상 상태가 되죠. 누워서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노인들의 기억력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가겠습니다. 노인들의 기억력은 우리도 그렇지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많죠. 네, 많이 자기 주장을 거의 고의로 일부러 억지로 우겨서 지나가죠. 그러면 잠깐 비교해 볼까요? 이 정상 노인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뇌의 자연스러운 노화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치매 노인의 기억력 저하는 뇌의 질병이나 뇌의 손상이 원인이죠. 근데 정상적인 노인은 경험한 것의 아주 일부만 잊어버리지만요. 치매 노인은
경험한 것의 전부를 잊어버립니다. 정상 노인이 잊어버리는 것이 생겨도 진행이 되지 않지만 치매 노인은 잃어버림과 동시에 판단력도 잃어버립니다. 정상 노인이 잊어버린 사실을 스스로 나중에 깨달을 수 있지만 치매 노인은 잃어버렸다는 자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 노인의 기억력 저하는 내 생활에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력 좀 깜빡깜빡해도 일도 하고 일상생활이 다 해요. 그런데 치매 노인은 그렇지 못해요.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판단력 저하도 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지장이 아주 크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이제 막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한 가지로 똑부러지게 답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족한테는 일단 말을 해야겠죠. 배우자나 자녀들에겐 얘기를 하고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에게는 어떨까요? 초기 때는 말 안 해도 됩니까? 일전에 우리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배운 적이 있죠. 경도인지장애가 치매의 초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발견을 해서 일찍 예방을 하면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사실은 상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초기에 어떤가요? 초기에는 야, 사람 다 깜빡깜빡한 거야.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엔 치료가 불가능한 시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치매 판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는 조건이 있겠죠. 그 친구와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 그 친구가 얼마만큼 정확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혹여나 나한테 불리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가족들 간에는 얘기를 하고 서로 힘을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족들과 얘기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 또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분한테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하고도 의논을 해봐야겠죠. 친구에게 말고 가족들에게는 일단 얘기를 한다. 그렇지 않고 친구 중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미 경험을 한 사람. 요즘에는요, 가족 중에 아니면 부모나 이런 분들 중에 치매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아요. 그분들하고 상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지원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누구와 의논할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건데요. 치매 말기가 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했었죠. 초기나 중기에는요. 그때 말기에만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수년 동안 경로당이나 치매 안심센터 등 노인 관련 시설에서 치매 예방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한 마을에서 배웠던 분의 얘기인데요. 이분을 처음 배웠을 때는 주변 분들이 저 사람은
치매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가면 뭐 놀이도 하고 많은 게임도 합니다. 근데 이런 단체 활동을 막 할 때는요, 조금 느리긴 해도 엄청 즐겁고 열심히 합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연상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 그림에 대한 발표를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 아주 어눌하지만 발표까지 하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이분이 치매 검사를 제가 하려고 하면 열심히 기억하려고 하는데 대답하지 못해요. 이분이 치매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변 분들이 함께라는 이 단어를 용인한 거예요. 주변 분들이 이 사람이 치매라고 피하지 않고 함께 해준 겁니다. 함께 어울리게. 이게 물론 치매가 끔찍한 건 사실입니다. 치매 환자를 보면 도망갑니다. 옛날 나병 환자를 보는 것처럼 도망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주로 치매 환자가 앞에 있으면 애를 안고 가던 엄마가 얼른 애를 채서 도망갑니다. 뭘까요?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을 포기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선택했던 내용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걸 잊는 순간 치매 환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치매 환자인데 누군가가 날 위해서 생을 포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치매 예방법 방송에서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치매는 인생의 단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죽은 게 아닙니다. 단지 어눌할 뿐인데 초기, 중기의 기간이 약 아까 12년 정도였죠? 이 기간을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인생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치매를 겪는 많은 분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도 즐거워서 미소를 짓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스스로 다 다른 방법으로 그 느낌을 느끼고 표현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또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별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했죠. 늙는 것은 뇌의 정지가 아니고 느려지는 겁니다. 단지 좀 느릴 뿐이지, 예를 들어 아기가 기어가면 걸어가는 사람보다 빠른가요? 기른 아기한테는 생활이 없나요? 기른 아기한테도 기쁜 게 있고 슬픈 게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치매를 겪으면서 생활하는 것들을 대부분 분류를 해보니까요, 약 4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굳이 분류를 따로 해보자면요, 첫째는 일부 치매 환자들은 증상이 심해져도요, 질병이 진행되는 내내 아주 긍정적인 삶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치매 환자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한테도, 치매 환자들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치매 환자들하고 같이 지내면 어느 때는 마냥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표정도 없다가 공격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울기도 하고, 이것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애환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둘째는요, 치매 환자의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뭘까요? 조금 아까 말했던 긍정적인 기분, 그리고 활동을 즐기는 부분,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상호작용의 양. 이것은 여러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단체 활동에서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으냐예요. 또한 과거에 대한 자각, 추억에 대한 자각. 추억이 나한테 주는 기쁨이나 슬픔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기억하는 기쁨. 치매 환자니까. 거기다가 주변에 대한 자각.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의 자각. 이것도 작은 행복입니다. 내 주변과 공감을 나누고 내 주변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 이게 곧 가족의 행복이겠죠.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도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도 다 같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강이 좋든 나쁘든 치매가 걸렸든 큰 장애가 있든 경험하는 감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단지 표현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잠깐 이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면요. 치매 증상이 심한 분들도요, 나름 스스로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 주로 기뻐할까요? 내가 했던 행위나 말 등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 즉 호응을 해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야 잘했다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일반인과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런 건 아시죠? 웃는 시간에 비해 수명의 기간이 늘어난다고요. 일반적으로 연구의 공식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치매 환자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만큼의 건강한 에너지를 간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치매 진행이 분명한 처방이라면요. 내 치매 상태가 진행이 된다고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적당하게 격려나 응원을 포함한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손잡고 같이 가줄게. 도와줄게.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겠죠. 치매 환자도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보통 우울증도 정신과 질환이잖아요. 우울증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치매는 무서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울증도 가성치매라고 배웠습니다. 일상적으로 급변하는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게 우울증인데, 우울증에는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서 치매라고 하면 일단 무섭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아요. 집안에서 내가 그분하고 생을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들으시면서 자존심이나 자존감 때문에 산다고 그러죠. 자존심, 자책감, 자괴감, 이런 사이에서 그들이 선택해야 될 모습, 이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들이 택할 모습에 대해 미리 생각을 해두고 스스로가 가족이나 주변에 주는 파급 효과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줘야 되는 거죠. 파급 효과란 건 뭐냐면, 만약에 내 치매 때문에 내 가족들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치매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으니까 내 가족들이 이제 큰일 났다. 두렵습니다. 나 자신도 두려운데 가족들한테 미칠 것도 두려워서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나쁜 소식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얘기할 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얘기할까요? 일단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절망할 거야. 하늘이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을 미리 선입견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네. 암이든 치매든 다 같은 겁니다. 미리 가지는 그 선입견이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는 가족이란 힘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란 힘이 언제 힘을 주로 많이 발휘하나요? 어렵고 외로울 때 힘을 발휘하죠. 치매 환자는 지금 어려워진 상태예요. 앞으로 더 외로워지는 상태입니다. 가족이 힘이 될 수 있겠죠. 가족은 힘이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다시 말할 수 있느냐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들이 옆에서 잘 케어만 해준다면 즐거움과 행복이 같이 공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매에 걸렸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포옹이 주는 기쁨, 행복감도 이제 모를 거야. 아니면 좋은 손님이 오는 것도 즐기지 못할 거야. 반가운 손님이 오면 막 반기잖아요. 그런 것도 못할 거야. 아니면 내 가족들의 손님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나 또한 즐거워하는 거, 그런 것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매 환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아기들이 노는 걸 보고 같이 흐뭇하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는 주로 손님이 온다면 문 닫아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남들이 내 가족 볼까 봐. 우리 집에 안 좋은 거 볼까 봐. 이제 치매 환자가 어른이 아니고 안 좋은 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에겐 분명히 얘기해야겠죠. 우리는 가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의사나 약보다 훨씬 가족의 힘이 더 큽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나이도 그렇지만 그동안 살면서 아주 크고 작은 위기들을 잘 넘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내가 모르는 위기가 온 것뿐입니다. 지금까지도 위기를 잘 견뎌왔는데요. 이제 조금 더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세상에는 참 많은 병이 있지만 하필이면 치매만 두려워합니다. 암을 보고도 저렇게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암도 치료하기 힘든데요. 자, 치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선택을 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부끄럽습니까? 부끄럽다는 이유는 말도 안 되겠죠. 말도 안 됩니다. 이 선택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치매냐 아니냐로 갈릴 수 있는 거니까요.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가족과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정도면 초기, 중기잖아요.
얼마든지 도움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포기할까요?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생을 포기하면 안 되죠. 네. 이 문제는 배우자나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네. 만약 여러분이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치매가 진행성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만간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내가 건강의 선택, 경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때가 오겠죠. 그때를 위해서 대리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지정해 놓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제가 로또를 맞아서 20억을 받아놨어요. 근데 치매입니다. 그러면 그 20억 날아갈 수도 있죠.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대신할 사람을 위임해놔야겠죠. 이게 돈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보실까요? 자, 남편이 1년 전쯤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았지만 자기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부정 단계에 해당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츠하이머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치매라고 했죠. 이 알츠하이머로 진단받은 사람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요, 이 진단명을 들었을 때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부정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있어요. 물론 제 기억에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제 나이에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요.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을 못한다는 증상의 일부랍니다. 알츠하이머일 때. 이러한 인식의 결여는 알츠하이머병에 주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 기억이나 사고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야, 내 친구들도 다 그래. 아니, 나이 먹으니까 다 그렇던데 뭐. 그렇죠? 근데 깜빡깜빡 하는 분들, 여자분들 그러죠? 야, 내 친구들도 그러더라, 야. 이 나이 다 그래. 너도 나이 먹어봐. 나처럼 안 되나. 그런데요, 이렇게 부정하는 부분을 대응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진단명을 알 권리가 있다는 말을 꼭 해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병인지 알아야겠죠. 알츠하이머병이 아닌 치매에 의해서 야기되는 비슷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서는요, 기억장애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훨씬 드물답니다. 알츠하이머가 더 많다는 얘기죠. 부정하는 것도 증상이며 장애라는 얘기예요. 치매가 있는 사람이 병을 부정하는 것은 질병 때문에 자기 인식이 차단되어서 혹은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아서 이 장애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지난주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으셨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라고 얘기를 꺼내볼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무슨 답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아버지가 지금 떨어져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직접 자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녀한테 진단명을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진단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생각을 하셨겠죠. 환자 자신과 치매 진단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암과 같은 심각한 병을 두고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쁜 소식에 대한 대화를 꺼내면 병에 걸린 당사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선입견이 우리한테 있죠. 당신 암이라서 몇 년 못 산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본인들은 오히려 그 사실을 대화하고 논의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사 결과에 온 거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수의를 미리 사두면 더 즐겁게 생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치레하는 동안 더 힘들어지 않고 예를 들어 치매가 심해지면 난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고 주변에 내 가족이 손잡고 가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 살겠죠. 여기에 희망이 주는 상관관계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나 홀로 이 병과 싸우는 것, 그 두려움, 그 외로움에서 지금 우리 여사님처럼 옆에서 누군가 따뜻한 가족이 손잡고 같이 가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희망이 아닐까요? 내게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는 힘입니다. 그 어떤 힘보다 더 크죠. 네. 그럼 또 다른 부부의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건 여러분들과 아주 밀접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치매 초기 단계에 있는 아내가 결국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다른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 아내에게 그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상도 안 해본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내가 자신의 진단이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얼마만큼 인지가 가능한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아내가 자신에게 치매가 있다는 사실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얘기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좀 아까처럼 부정을 하는 단계라면 어떻습니까? 대화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정을 한다면 위임장과 유언장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미 써진 거를 다시 검토해보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겠죠. 그리고 아내의 반응,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미래에 대한 얘기에 굉장히 불편해한다면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조금 기다렸다가 기분이 좋아질 때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환자들 중에는 추론 능력에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이런 대화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화 자체를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한번 바꿔볼게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치매라는 병이 오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치매가 걸리면 나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약간 변형됐지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젊은 부부들에게는 어려운 대화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후를 생각하는 부부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대화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댁에 가시면 슬쩍 한번 꺼내보세요. 이런 거는 한편으로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든든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희망이 나한테 주는 효과가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한다든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겠죠. 여러분은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